오늘은 앞다리 파행 시리즈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보통은 이제 학회나 이런 데 다니시거나 하면은 많이 들으시는 게 이제 뭐 IOHC라 그래서 Incomplete Ossification of the Humeral Condyle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자분이 이제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리뷰 페이퍼를 본 적이 없어서 보통 어떤 페이퍼를 많이 인용하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분 이 리뷰 페이퍼에는 이 저자가 굉장히 많이 이 주제로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아마 그래도 이걸 쓰셨겠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최근에는 HIF라 그래서 휴머럴 인트라컨딜라 피셔라는 게 좀 더 이제 적절한 용어라고 사람들이 이제 제안을 했고 여기서도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제 이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앞다리 파행 두 번째 이제 시리즈로 가는 것 중에 두 번째고요. 앞다리 파행은 이제 뭐 정형외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진단에 좀 어려움이 있는 편이고, 그리고 앞다리 이제 질환들 자체도 뒷다리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질환보다는 조금 더 알려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은 편이기도 하고 진단이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앞다리 질환들이 대형견이 좀 호발한다고 알려진 게 많죠. 뭐 그게 소형견에 없다라는 뜻이 아닐 수도 있죠. 사실은 어쨌건 안 알려진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어쨌거나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래서 당분간 계속 공부를 할 예정이고, 이제 요 14개 챕터가 이제 포함된 리뷰 이제 북으로 나온 책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여기 앞에 있는 노스 아메리카 베테르너리 클리닉 오브 노스 아메리카라 그래서 시리즈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 14개 챕터 중에서 오늘은 12번째 챕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자가 이제 앤디 뮤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페이퍼를 많이 내셨어요, 이 주제로. 그래서 아마 쓰셨을 것 같고, 대부분의 이제 이분이 인용하시는 페이퍼들은 이제 이분이 쓰신 게 많이 나오긴 합니다. 어쨌건 이제 HIF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휴머럴 인터컨딜라 피셔라고 하는 건 이름 그대로 이제 휴머러스의 이제 그 컨다일 부분에 이제 그 금이가 있는 거죠. 오른쪽에 이제 CT 사진을 보시면 이제 금이 가 있는 사진이 확인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게 이제 요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오른쪽 사진처럼 완전하게 저렇게 휴머럴 컨다일이 절반으로 나뉘는 컴플리트하게 피셔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뒤에 사진을 보시겠지만 파셜하게 일부만 금이 가는 경우도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런 피셔가 휴머럴 컨다일을 좀 약화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 HIF 계속 이렇게 부를게요. HIF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호발하는 개에서 이제 컨딜라 프랙처를 호발하는 컨디션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팔꿈치에 이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에 따른 파행을 이제 나타내기도 하는 이제 상태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 HIF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 피셔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프랙처가 유발이 되면 증상이 나타나겠죠. 이게 오버뷰에 해당이 되고요. 거의 이번에 요 리뷰 페이퍼 보기 전까지는 저도 IOHC로 계속 용어를 불러왔고, 사실 HIF란 용어를 쓰는 건 여기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컨셉적인 부분에서 좀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역사를 좀 볼 텐데, 일단은 요 상태에 대해서 확인이 된 거는 일단은 휴머럴 컨딜라 프랙처에 대한 레포트들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간접적인 증거들이 확인이 됐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뭔가 휴머럴 컨딜라 프랙처 자체가 특정 품종에서 좀 호발한다는 게 처음에 좀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 논문 보면은 유럽 쪽에서는 잉글리시 코커 스패니얼, 그 다음 미국이나 북미 쪽에서는 아메리칸 코커 스패니얼에서 호발이 한다라는 게 알려져 있었고요. 이게 좀 특이한 거는 뭐 골절이야 뭐 외상이 정말 뚜렷한 상황이거나 하는 게 생겼으면 의아하지가 않을 텐데, 이게 약간 정상적인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와중에 이게 골절이 되니까, 그것도 특정 품종에서만,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게 심지어는 골절이 되기 전에 앞다리 파행을 보였던 친구들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방사선 상에서 뭔가 이 레터럴 에피콘다일 크레스트 쪽에 이제 뭐 리모델링이 확인이 되니까 뭔가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상태가 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할 만한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incomplete humeral condyle fracture에 대한 첫 번째 이제 그 확인이 됐고요. 이 4마리의 개에서 확인이 됐는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만성적으로 간헐적인 앞다리 파행을 보이는 환자들에서 이게 확인이 됐어요. 이건 이제 베테르너리 올소피딕 소사이어티라 그래서 이제 정형만 하는 이제 그 학회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굉장히 옛날에 이제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앱스트랙트 제목이
저렇게 나와 있죠. Incomplete Humeral Condylar Fracture 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방사선 상에서 크레니오 카우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오블릭한 크레니오 카우덜 방사선에서만 보이는 그런 특이한 incomplete fracture가 확인이 됐고, 이 중에 이제 요게 확인이 된 4마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마리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완전한 프랙처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4마리 전부 다 수술을 어쨌건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레스큐를 하고 나서 이제 좀 좋아졌다라는 게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이제 랜드마크 페이퍼로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이제 IOHC라는 용어를 처음 쓴 Incomplete Ossification of Humeral Condyl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 질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직접적으로 조사를 한 게 이제 마르셀 리틀이라고 하는 이제 정형으로 유명하신 분이 이제 1994년도에 발표를 한 바가 있어서 요 논문을 이따가 좀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게 왜 생기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가 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방금 말한 요 랜드마크 페이퍼가 이제 1994년도에 보고된 이 논문인데, 요건 이제 157마리의 휴머럴 프랙처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평가를 해봤어요. 그랬을 때 일단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코퍼 스패니얼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게 휴머럴 컨딜러 프랙처 자체도 다른 품종보다 많고 또 양쪽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뭐 이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157마리 중에 85마리가 휴머럴 컨딜러 프랙처였는데, 휴머럴 프랙처 중에서 그 중에서 55마리가 그 뼈가 이제 굴곡뼈가 완전히 성숙이 된 개였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상적인 그냥 활동을 했거나 특별히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메이저 트라우마인 경우는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이제 거의 한 78%는 노멀 액티비티거나 아니면은 딱히 이유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이제 이런 증상을, 이런 골절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중에서 이제 18마리 정도를 스패니얼 품종으로만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방사선도 찍고 바이옵시도 두 마리에서 하고 뭐 CT도 찍고 신티그래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계도 분석, 뭐 유전 분석 이런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방사선, 이제 우리가 책에서 보는 방사선상에서 HIF가 어떤 식으로 보이냐 이거에 대한 묘사가 여기서 이제 처음 재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4마리에서 일단은 반대편에 프랙처는 없는데 그 컨다일에 이제 그런 레디오루센트한 이제 선이 확인이 되는 게 12마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DJD 소견도 있는 환자도 있었고, 미디얼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에 뭔가 문제가 있는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레트로 에피콘다일에 뭔가 증식성 병변도 확인이 되는 이런 방사선적인 특징이 좀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바이옵시는 2마리 했는데 요것들은 뒤에서 다시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건 이 논문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2마리가 이제 바이옵시를 했었는데 프랙처 사이트에서 여기서 파이브러스 티슈가 나왔다고 해요. 그 다음에 가계도 분석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특정 품종의 유전 소인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패턴이 보이니까 이걸 해봤을 때 아마도 뭐 리세시브한 방식으로 이게 아메리칸 코커 스패니얼에서 뭔가 이게 유전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냐 이런 것까지 좀 의심을 해본 거고요. 요게 이제 본론인데, 왼쪽에 있는 이제 사진이 이제 굉장히 어릴 때죠. 이제 왼쪽 사진은 이제 7주령일 때요. 라브라도 리트리버 7주령일 때 엑스레이 이제 크레니어 카우덜 방사선 사진인데, 원래 이제 저렇게 두 개 이제 구분된 오시피케이션 센터가 확인이 돼요. 디스탈 2개 이제 동그랗게 2개가 있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확인이 되고, 얘네가 14일이나 한 뭐 플러스 마이너스 8일 정도 지나면 태어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게 미네랄화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카틸러지너스한 이제 휴머럴 컨다일의 약간 발음 어떻게 되지? NLG라 그러나? 어쨌건 이거는 그 분화되기 전에 그런 구조물을 의미를 하거든요. 어쨌건 이 분화가 이제 되는 건데, 분화되기 전에 이 구조물이 이제 미네랄화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휴머러스 형태로 가는 건데, 그 중간 과정으로 거치는 게 가운데 사진이에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문에서 이제 나온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시피케이션 센터에서 이제 이게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미네랄화가 되면서 이제 가운데 보면은 이제 선이 좀 얇아졌죠. 저렇게 얇은 구분된 이제 판이 확인이 되는데, 저게 이제 카틸러지너스한 플레이트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한 8에서 12주령 정도 되면은
이게 완전히 이제 융합이 되는 게 이제 보고된 바가 있는데, 이전에 이제 요게 이제 일어나지 않는 환자들이 있는 게 요 HIF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이제 요 엑스레이는 사실 이제 방향이 반대긴 해요. 카우도 크라니얼 뷰긴 한데 어쨌건 왼쪽에 보이는 선들이 다 사라진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오시피케이션 센터는 각각 트로클리어랑 그 다음에 캐피툴럼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정상적인 이 과정이 되겠죠. 근데 이 과정이 이제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한 게 아까 94년도에 마르셀 논문인데, 이제 왼쪽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10주령이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퓨전이 되는 게 기대가 되는 나이인데, 요때 이제 얇은 플레이트가 이제 완전히 퓨전이 돼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이게 지금 6살, 충분히 이제 근골격 성장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퓨전이 되길 기대하는 환자에서 이런 라인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해부학적인 위치를 봤을 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오시피케이션 센터가 이제 미네랄라가 되면서 퓨전이 되는 그 가운데 틴 플레이트에 해당되는 위치에 이게 생기는 게 확인이 되니까 이게 혹시나 그러면 마르셀 1994년도 논문에서는 그럼 이거는 오시피케이션이 좀 완전히 안 된 게 아니냐라는 걸로 이 HIF 상태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좀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요걸 그 이후로 이 보고 이후로는 우리가 계속 IOHC라는 용어를 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걸로는 설명이 다 안 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똑같은 논문에서 바이옵시 2마리를 했는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카틸러지너스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어쨌건 2마리는 적은 수긴 하지만 파이브러스 티슈가 나왔다는 것도 조금 특이한 거고, 그 다음에 임상 증상도 사실은 이게 어릴 때 아까 제가 8에서 12주령이면은 퓨전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실상 그때 퓨전이 안 끝나면은 그때 이후로 계속 휴머럴 콘다일이 약해져 있을 상태인데, 이게 이상하게 환자들이 증상을 나타내는 애를 다 보면은 이게 다 어덜트란 말이죠. 물론 어린애도 보호가 되긴 하지만 증상은 어쨌건 다 어덜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좀 안 맞지 않냐, 좀 더 어린애들에서 많이 보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예상에서 좀 벗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아까 제가 사진을 앞에서 좀 돌아가서 보면은 요 사진을 보면은 어쨌건 이 카틸러지너스 플레이트라고 하는 요 선이 있잖아요. 요 선, 오시피케이션 센터 사이에 이 선이 사실은 이 포라멘까지 완전히 올라가는 선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는 사실은 선이 있었던 게 아닌데, 실제로 케이스들을 보면 앞에 사진을 다시 볼게요. 여기에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CT 단면을 보면은 얘는 이제 포라멘까지 쭉 올라가는 선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오시피케이션이 제대로 안 돼서 생긴 거면은 이렇게까지 포라멘 위로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라는 거를 근거로 어쨌건 이 incomplete ossification theory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근거들을 했을 때 이제 새로운 이론을 이제 좀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스트레스 프랙처 티어리죠.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 10년 사이에 CT 촬영 같은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CT나 MRI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게 되는데, 일단은 이 논문들에서 이제 CT 스터디를 해서 정보들을 모아서 보니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 컨딜러 피셔가 뭔가 좀 넓어지는, 좀 더 진행이 되는 그런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잖아요. 이게 인컴플릿이면은 차라리 이게 넓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넓어지는 게 시간에 따라서 그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전에는 정상이었던 게 확인이 됐던 애들이 시간을 지나서 인트라컨딜러 피셔가 생기는 것도 확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증상도 보면 대부분 다 어덜트 온셋이고 성장이 다 끝난 다음에, 그것도 사실 잘 맞지가 않죠. 그리고 앞에 거랑 비슷한 얘기지만 피셔 사이즈가 시간이 지나면서 커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이제 수술을 하거나 CT를 찍거나 하다 보면은 이제 어쨌건 요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오픈 서저리를 할 때는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때 확인을 해보면은 뭔가 덴스한 스클로틱한 본이 그쪽에 확인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이전에 연구에서 보면 다른 위치긴 하지만 스트레스 프랙처일 때 보통 나타나는 조직학적인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걸로 스트레스 프랙처를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스트레스 프랙처 자체도 다른 뼈는 다 정상인데 여기 딱 피셔 있는 부분만 프랙처가 있다라는 것만 봤을 때에는 이거 뭔가 반복적인 메커니컬한 오버로드가 있어서 생긴 게 아닌가. 그러면은 이게 호발하는 품종들을 보면 이제 이건 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오른쪽 그림처럼
잉글리시 코커 스패니얼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활발한 품종이고 이제 건독이라 그래서 사냥할 때 이제 같이 따라다니는 개거든요. 그럼 얘네가 그러면 그래 얘네 활동량을 보면 이 품종 자체가 그래 스트레스 프랙처가 일어날 만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라는 부분에서도 좀 말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아메리칸 코커 스패니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휴머러 폰딜러 프랙처 논문들에서 아메리칸 코커 스패니얼은 보호자가 얘기하기로는 대부분이 인도어였고 굉장히 좀 그냥 느긋하게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었다고 해서 뭐 이것도 완전히 들어맞진 않는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것들을 근거로 했을 때 스트레스 프랙처 티어리도 어쨌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HIF의 원인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조합을 해보면 이제 이 두 가지 전부 다 그래 뭐 적절하지 않냐라는 게 결론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아까 이제 얘기했던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요걸 근거로 이제 사람들이 용어를 좀 그러면 더 넓은 의미로 써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HIF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IOHC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아까 말한 Incomplete Ossification Theory만 사실은 좀 의미를 하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혼동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스트레스 프랙처 티어리나 뭐 다른 상태들을 다 좀 광범위하게 포함을 시킬 수 있는 HIF 용어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저자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학회나 대학에서도 이렇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용어 들어본 적 있으세요? HIF? 제가 이거를 지금 저번 주 저희 저널 클럽에서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학생들 가르칠 때 IOHC라고 가르치는 분들은 있어요. HIF라고 바뀐 지는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저도 몰랐잖아요. 저 준보쌤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HIF라고 해. 저번에 나온 이제 베스터들이 7월달 논문을 보니까 HIF로 바뀌었고 거기서 유포하는 이제 선생님이 디스크하면 무얼 선생님 페이퍼를 다 보면은 HIF라고 돼 있기는 해요. 근데 최근까지도 IOHC라고 배우는 학생들도 아직 있어요. 그쵸. 저도 그 두 개 용어가 그냥 인터체인저블 하다고 생각하고 있긴 했는데 작년부터 HIF를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저널 클럽 할 때. 네. 작년부터 계속 HIF로 보기는 했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이거 그 이디오페토제네시스 보기 전까지는 그냥 같은 용어겠거니 하고 별로 그거를 바꿔야 하는 그런 건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읽어보니까 용어 끼고 있네요. 이상하다 생각하긴 했어요. 왜 IOHC를 안 쓰고 왜 점차 HIF를 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럼 앞으로는 HIF란 용어를 듣게 되겠네요. 네. 우리 여기 그러니까 OSU의 다이스 교수님이 전에 HIF랑 IOHC랑 같다고 해서 그 페이퍼 하나 읽을 때 그 페이퍼의 백그라운드에는 AKA 뭐 IOHC, AKA HIF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읽었다가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완전 깨졌는데 그때. 근데 여기 보면은 HIF 설명하다가 두 가지 메커니즘 하면서 하나는 IOHC처럼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HIF가 더 큰 준모 선생님 말한 것처럼 더 큰 범주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다른 것처럼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정의하세요, 그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 IOHC를 IOHC랑 HIF랑 같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교수님이. 이거 저 나중에 페이퍼 하나 보여드려도 돼요? 네, 이따가 공유해주세요. 제가 사실 요거는 리뷰만 정리하기 바빠서 최근 논문 네, 팔로우까지 근데 뭐 못했거든요. 리뷰 페이퍼라서 네. 오케이. 그럼 이따가 제가 얼른 네. 하고 나서 한번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진행을 네네. 일단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두 가지 티어리 둘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뭐 이 중에 뭐 둘 다 있었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있었을 수도 있고 어쨌건 HIF는 그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요 저자는 한 발 더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컨퍼메이션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든 간에 그게 뭔가 이제 전체적인 좀 환경 자체를 이 HIF를 유발하는데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호발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엘보우 쪽에 아까 마르셀 논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 코로노이드 디지즈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부 환자들에서 이런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엘보에 문제가 있으면 웨이트 베어링 할 때 엘보우 쪽에 작용하는 어떤
그런 매일 베어링 하는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뒤틀리면은 휴머럴 콘다일의 뭔가 아까 말한 두 가지 티어리를 좀 더 호발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가정을 가지고 뭐 근거를 좀 설명을 하는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건 다른 논문이죠. 이 저자가 쓴 논문인데, 이제 CT 연구를 해봤을 때 잉글리시 스프링거 스패니얼들 보면은 파행 이력이 없는데 얘네 보면 50%가 미디얼 코로너리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애들이 있었고, 또 14%는 HIF도 있었으니까 뭐 동시에 발견되니까 뭐 관련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뭐 레디올라 인컨그리티 같은 경우도 뭔가 이 HIF를 유발을 할 만한 컨포메이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쨌건 뭐 그거에 대한 근거는 논문에 따라서는 관련성이 있기도 없기도 하니까 어쨌건 저자가 요거에 대해서 좀 파는가 봐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어가는 게, 이제 본인이 퍼블리시가 혹시 이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아마 2020년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11마리의 그 컴플리트 HIF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 이 트랜스컨딜라 스크류 장착하기 전에 이제 관절경으로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팔꿈치 관절을 조작을 하면서 이쪽 구분 인트라컨딜라 피셔가 혹시나 이 엘보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힘을 받아서 변화가 하는지 그거를 관찰을 한 연구인데, 이제 이게 웨이트 베어링 앵글에서 인터널 로테이션을 이제 했을 때 인터라컨딜라 피셔가 뭔가 넓어지는 게 11마리 중에 9마리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뭐 앵커니 프로세스가 레터럴라이즈드로 힘을 좀 작용을 해서 뭐 레터럴 에피콘다일로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또는 뭐 미디얼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도 그렇게 힘을 받아서 트루콜리아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거죠. 이게 팔꿈치 관절의 움직임이 이 피셔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컨퍼메이션 문제가 있으면 그게 좀 더 크게 생길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걸 밝히고 싶어서 연구를 하고 계시나 봐요. 어쨌건 이 논문은 글로 향해 가는 논문이라 저자가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 뭐 코멘트 할 거 있으실까요? 혹시 내가 방금 설명한 논문이 이제 혹시 최근에 보신 논문들 중에 있나요? 퍼블리시 아직 안 된 거 같죠, 이거? 알트로스코피 논문. 안 됐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쵸. 혹시나 이 논문 나오고 나왔나 싶어서. 이게 3월 달에 나온 리뷰 페이퍼니까 한 6개월 사이에 나왔나 했지.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렇게 빨리 제가 제 논문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안 하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 아저씨 엄청 열정적인 것 같아. 무어 이 사람이 여기. 이거에 진심이에요, 이분은. 거의 이 사람 페이퍼가 거의 다던데. 몇십 년을 그냥 이 병 하나에 올인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장인이 장인. 네, 그럼 진행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HIF 환자가 오는 건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죠. 앞다리 파행을 보이는 경우, 체중 부중 가능한 앞다리 파행을 보이는 경우, 그 다음에 휴머럴 컨딜러 프랙처가 이제 생겨서 그게 아마 HIF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근거가 확인되는 환자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파행도 없지만 어쩌다 보니 인시덴탈로 확인이 되는 그런 HIF 환자,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랬을 때 뭐 뒤에 두 가지야 굉장히 뭐 확실하게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고, 앞에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 시리즈에서 좀 적합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HIF는 어쨌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호발 품종들, 스페니얼 품종들에서 뭔가 앞다리 파행이 있다. 그러면 이제 떠올려야 되는 상태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리고 그게 엘보우 쪽으로 로컬이 되는 경우에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발하는 품종들은 모든 스페니얼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물론 우리가 한국에서 볼 만한 품종은 요크셔 테리어라든지 시베리안 허스키라든지 라브라도 리트리버들도 어쨌건 보고가 되기는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몰라서 보고가 안 된 거일 수도 있으니까 소형견들도 분명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증상 자체는 굉장히 경미할 수도 있고요. 또 인터미턴트 하거나 지속적일 수도 있고 심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엘보 페인이 이제 굉장히 분명하게 풀 익스텐션 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 앵커닐이 이제 누를 때죠, 거기를. 그 다음에 레터럴 에피콘딜라 크레스트를 팔페이션 할 때 불편해하는 경우도 어쨌든 이걸 의심을 해봐야 되는 임상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세이드의 반응이 좀 떨어질 때 또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는 아까 그 마르셀 논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약간 오블릭하게 찍어야 되는데 어쨌건 요거는 파셔 피셔도 있고요. 컴플릿 피셔도 있어요. 그래서 왼쪽 그림이 좀 더 컴플릿한 형태로 가고 있는 거고 오른쪽이 좀 더 파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크레니얼 카우달 엑스레이 뷰가 필요한데 레디얼 루선트한 앞에서 보였던 피셔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엑스레이 빔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딱 그 피셔에 딱 일직선이 되지 않으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여러 각도로 좀 많이 찍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거에 관련해서 뭐 15도 정도 크레니어 미디얼에서 카우더 레터럴 오블릭 프로젝션을 하면 좀 더 잘 나타낼 수 있다. 또는 뭐 5도 이상으로 너무 돌아가면은 안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팁들을 참고를 해서 찍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마하라인인가요? 이게 마하라인? 발음 어떻게 되죠? 마크라인이라 그래나? 마크라인인가? 발음 어떻게 됩니까? 마. 마하? 아. 이걸 근데 미국 애들이랑 영국인들이랑 발음하기 다르게 하는데 그냥 미국 사람들은 대충 얼버무려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메이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하라인이 맞는 거. 우리나라는 마하라인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마하가 원래 맞는 말일 거예요. 미국 애들은 원래 뭉뚱그려서 얘기해가지고. 원래 미국 말이 아니라 그런가? 이게 독일이니까 마흐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마하 우리나라 마하라고. 배소희 선생님 제휴가 것도 독일 아니었나? 맞습니다. 그 얘기 옛날에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네, 아무튼 전문가. 그래서 마하라인이라고 할게요.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마하라인을 이제 HIF 진단을 할 때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마하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뭐 되게 피셔랑 비슷해 보이죠. 이건 사실 뼈들이 겹친 거예요, 구조물들이. 그래서 이 겹치는 구조물들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간접적으로 참고를 할 만한 게 이제 오른쪽 CT에 보시면은 이제 아까 계속 얘기했던 레터럴 에피콘다일 크레스트 쪽에 이제 뭔가 증식성 병변이 확인이 되는 게 이제 이게 간접적으로 HIF에 의한 불안정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2차적인 변화니까 이런 게 좀 있으면은 좀 더 이제 HIF를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없는데 라인이 보이면 이제 마하 라인이 아닌지 분명히 감별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T가 제일 좋죠, 팔꿈치는 어쨌건. 그래서 요거는 CT가 가장 추천이 되는, 선호되는 진단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CT 사진이 필요하다. 뭐 0.6에서 1.0mm로 슬라이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이퍼 어테뉴에이팅 피셔가 확인이 돼야 된다. 오른쪽 하단의 그림처럼. 그래서 논문을 이제 이 연구를 한 걸 보면은 38개 엘보우에서 HIF가 있는 걸 CT를 찍어서 살펴보니까 두 개 엘보우 정도는 약간 이레귤러하게 뭐 소우투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이런 피셔가 확인이 됐고 대부분은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스트레이트하게 피셔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참고를 해서 CT 촬영을 해서 판독을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MRI도 어쨌건 뭐 HIF 볼 수 있죠. 엑스레이보단 낫다라고 하는데 뭐 이것 때문에 찍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스터디 얘기를 했었는데 알솔스코프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이제 반대인 상황인데 미국은 오히려 알솔스코프는 있는데 크로스 섹셔널 이미징이 없는 병원들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레귤러하게 오른쪽 사진처럼 디펙트가 확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치료인데요. 치료는 아까 말한 요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제 치료 어떻게 하는지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고 첫 번째가 이제 증상이 있는 레임니스가 있는데 HIF가 있는 하지만 프랙처는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컨딜러 프랙처로 진행이 됐는데 HIF와의 관련성이 이제 고려가 되는 상황. 그 다음이 이제 증상이 없는데 인시덴털로 확인되는 HIF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토매틱한 HIF를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트랜스컨딜러 스크류 장착을 하죠. 다양한 임플란트들에 대한 보고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목적은 피셔를 브리징을 하고 콘다일을 좀 강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파행을 개선시키거나 제거하는 게 이제 수술의 목적이 되겠고 이후에 이제 생길 수 있는 콘딜러 프랙처를 이제 위험성을 줄이는 것도 수술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보고가 된 거는 이제 AO 스타일의 오른쪽처럼 이제 생긴 스탠다드한 AO 스타일의 코티컬 스크류를 이용을 하는 게 보고가 됐고요. 처음에는 포지셔널이랑 렉 스크류 둘 다 발표가 됐었어요. 2000년 초반에.
발표가 됐어서 뭐 대부분 다 리즈너블 했는데 뭔가 컴플리케이션이 좀 높았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논문들로 살펴보는데, 일단은 처음에 이제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2011년도 뱃서저리에 보면 이 UK에서 이제 여러 센터에서 종합을 해보니까 합병증이 거의 60%에 육박을 하죠. 대부분 보면은 시로마가 32%고 생각보다 서지컬 사이트 인펙션이 30%로 되게 높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합병증이 높아지는 위험 요소로는 뭐 품종 관련해서는 라브라도리 리트리버가 있었고요. 그리고 SSI 관련해서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긴 한데 어쨌건 체중이 증가하는 것도 관련이 되고, 그리고 앞에서 렉이랑 포지셔널 스크류 둘 다 썼다고 하는데 포지셔널 스크류가 뭔가 SSI 위험성을 높인다라고 한 게 이 논문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건 좀 최근이긴 한데 2019년도에 이제 뱃서저리 논문에서는 SSI가 42%로 보고가 됐는데, 이제 요 논문을 잘 보면 요때 이제 이 논문이 이제 활용을 한 케이스들이 이제 수술이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영국에서는 이제 레터럴에서 미디얼 방향으로 스크류 장착을 하는 게 스탠다드였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요게 운드 관련된 합병증이나 인펙션을 늘린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후에 이제 미디얼이랑 레터럴 어프로치에 대한 비교를 하는 논문, 이 저자가 쓴 논문 2013년 Vcut 논문을 보면 이게 레터럴 어프로치로 했을 때 메이저 컴플리케이션이 8개 중에 4개 엘보에서 확인이 됐지만 미디얼 어프로치는 6개 중에 이제 확인이 된 바가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통계적 유의성은 없기는 했어요. 숫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어쨌건 요 논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얼 어프로치를 이제 진행을 한 논문들의 이제 SSI 레이트를 보면 이제 2019년도에 벤레코드 논문 보면 6%, 그리고 요건 이제 2012년도에 이게 아마 브리티시 올소피딕 어소시에이션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에서 14%로 이제 앱스트랙트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자가 보기에는 뭐 대부분의 수의사가 보기에는 아마도 레터럴보다는 미디얼이 좀 서지컬 사이드 인펙션 레이트를 좀 낮추는 방법이지 않나라는 이런 근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거에 이제 진심인 저자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에도 레터럴 어프로치가 확실히 뭔가 운트 컴플리케이션, SSI 컴플리케이션의 위험성이 좀 높다라고 느끼고 있고, 미디얼로 했을 때 확실히 좀 합병증이 좀 적고 생긴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레터럴보다는 좀 더 해결하기가 좋았다라는 게 이제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이고, 어쨌건 이런 1년에 이제 레터럴보다 미디얼이 낫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진 건 없는데, 아마 예상을 하자면은 레터럴 쪽에 아무래도 서브티슈 커버리지가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환자들이 이제 눕게 되면 레터럴로 좀 더 프레셔가 가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자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장착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어떤 걸 어떻게 정확하게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당연히 블라인드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블라인드로 하면 이제 관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들을 고민을 해봤죠, 사람들이. 그래서 셀프 에이밍 드릴 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보고가 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인트라오퍼레이티브 플로스코피를 이용하는 방법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상황에서는 세이프 코리도르 이제 논문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장착을 하는 게 안전한 방법인지 이제 요거 2014년도 논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 사진처럼 이제 해당되는 그 HCD라 그래서 휴머럴 콘다일 다이아미터를 이제 측정을 한 다음에 요 측정을 한 상황에서 이제 미디얼은 어떻고 레터럴은 어떻고 하는 그 크기를 안전한 위치가 얼마나 넓이가 되는지 요거를 오른쪽 사진처럼 확인을 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3D 프린팅 유행할 때 요걸 이용해서 확인하는 논문도 나왔죠. 그래서 그 글라이드홀을 얼마나 깊이 하는지를 미리 좀 3D 프린팅을 이용을 해서 좀 할 수 있게 이런 방법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컨딜러 스크류를 이제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합병증을 낮추는 노력이 있었는데, 어쨌건 요 방법을 통해서 수술을 하더라도 어쨌건 본힐링이 이제 완전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고들이 이제 피셔가 수술 후에도 남아있는 다양한 보고들이 있는데, 이제 저자가 이제 종합을 한 데이터가 이제 여기 테이블 1이에요. 테이블 보면 75% 정도는 어쨌건 피셔가 작아지거나 아니면 좀 힐링이 완전히 일어났다라고 평가를 할 만한 게 있는데,
어쨌건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 데이터표 보시면은 이 이미징 테크닉이 방사선도 있고 CT가 있잖아요. 근데 요 평가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해요. 애초에 피셔 자체가 엑스레이에서 잘 안 보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엑스레이로 평가한 법 자체는 조금 이제 믿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CT가 아무래도 좀 좋을 거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어쨌든 임플란트 종류에 따라서는 아티팩트 때문에 피셔가 좀 평가가 좀 제한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압박 자체를 피셔에다 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모양을 좀 바꾸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를 할 때에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퍼시스턴트 피셔에 대한 부분, 이에 따른 인스테빌리티나 그에 따른 임플란트가 좀 더 오래 버텨줘야 되는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프랙처 리페어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페일리어가 이제 당연히 이제 HF 교정을 했을 때 가장 이제 잘 알려진 문제인데, 일단 트랜스컨딜러 임플란트가 가장 큰은 아니죠. 어쨌든 가장 잘 알려진 트랜스컨딜러 임플란트가 이제 페일리어가 일어나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2.5에서 10%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보고에 따라서. 그래서 팔로우업 기간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미징 이미징이 이제 됐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이 보고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페일된 임플란트가 있다라고 해도 증상을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보고된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임플란트 페일리어가 확인되는 시점은 24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뭐 대략 10일에서 48개월 정도 범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플란트 페일리어가 난 이 임플란트를 회수를 해서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로 한번 봤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프랙처가 났는지 봤을 때 뭔가 멀티 디렉셔널한 패턴으로 이제 피로골절이 이제 생긴 걸로 확인이 돼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2009년도 논문이거든요.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마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휴머럴 콘다일에 뭔가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있으면 이게 아마도 피로골절을 유발하지 않았겠냐라는 게 이제 좀 예상되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스크류 페일리어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는가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스크류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크기를 이제 정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큰 스크류를 이제 안전하게 장착해서 가장 큰 스크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이제 가이드로 알려진 게 이제 이 저자가 이제 2006년도에 쓴 리뷰 페이퍼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제 다이아미터를 휴머럴 콘다일에서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에서 5% 범위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스레드 다이아미터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가이드로 제시될 만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자가 좀 경험을 한 부분이고, 이거는 퍼블리시된 건 아닌데요. 이제 에이오코티컬 스타일 스크류를 쓸 때 너무 과도하게 타이트닝을 하다 보면은 이 저자가 느꼈을 때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미디얼 에피콘다일 피셔가 이제 프랙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대요. 스크류를 조이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이 조일 때 이제 크랙이 좀 소리도 들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크류헤드 쪽에서 이제 밑에서 생기게 되는데, 이 프랙처가 보통은 아티큘러는 아니기는 하고 보통 치료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어쨌건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AO 스타일로 이제 얘기를 한 스크류 말고 이제 새로운 스크류가 제시가 된 논문이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이제 4.5mm 샤프트 자체를 4.5mm로 가져간 거예요. 스레드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VI에서 만든 스크류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뭔가 좀 더 강한 힘을 제공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MI가 이제 요걸 사용하게 되면 이제 최대 5배까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자가 이걸 써본 경험상으로는 확실히 이거는 피로골절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저자의 경험이고, 다만 이제 요 스크류를 쓸 때 주의할 만한 부분은 스레드가 범위가 너무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크류가 뒤로 빠지거나 루스닝이 일어날 수 있는, 인펙션이 없는데도 그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 테크닉을 잘 하고 그 길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골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결국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스테인리스 스틸이 강하긴 하죠. 근데 또 피로골절에 대한 부분에서는 티타늄이 좀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티타늄 스크류를 쓰는 게 어떤지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건 두 가지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 논문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뭐 본인이 생각을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는 이제 임플란트를 어떻게 고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임플란트가 이제 그 퍼틱 페일리어가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지속적인 불안정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방향을 바꿔보면은 이 피셜 본힐링을 좀 촉진하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들도 좀 보고가 돼 있긴 해요. 이게 뭐 결론이 나 있지는 않지만, 근데 어쨌건 한 연구를 보면은 자가로 이제 코티코 캔서러스로 이제 그쪽에 그 피셔 쪽에다가 이제 그 그래프트를 이식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트랜스컨딜라 스크류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이게 11에서 16주 사이로 본힐링이 확인이 된 바가 6마리에서 이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참고를 할 만한, 이외에 뭐가 새로운 게 나오는지 좀 볼만한 주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일단 뭐 논문들이 이제 다양한 팔로업 시간이랑 방법론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뭔가 일관적으로 딱 정리를 해서 말하기는 쉽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저자가 여러 스터디를 종합을 했을 때 한 70% 정도는 어쨌건 롱텀으로 기능이 굿이나 엑설런트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증상이 있는, 골절이 생기지 않는 HIF였고요. 이제부터 HIF랑 관련이 돼서 프랙처가 실제로 발생한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이 컨딜라 프랙처가 오면 우리가 HIF랑 관련성이 있었던 게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의심을 하고 좀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스패니얼 계열의 이런 호바라는 HIF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 품종들인 경우에, 또는 환자 자체가 프랙처가 났는데 보호자랑 얘기를 해봤을 때 특별히 트라우마 이벤트는 없는데 그랬다라고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프랙처가 생기기 전에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파행이 있었던 이력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반대쪽 다리를 이제 같이 평가를 하면서 골절되지 않은 다리에 HIF가 있는지 보는 것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CT에서 아까 말한 부분, 그 실제로 피셔가 확인되는지, 아니면 그 컨딜라 프랙처가 생겼을 때 이제 컨딜라 부분에 이제 하이퍼 어테뉴에이션 된 부분이라든지 스클레로틱한 본이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게 있고, 아까 얘기한 레터럴 에피콘달 크레스트에 페리오스틸 뉴본이 생긴 게, 또는 리모델링이 생긴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CT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이제 요거는 관절 내 골절에 해당이 되니까 아티큘러 프랙처에 대한 AO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아나토미 리덕션을 좀 정확하게 해주고 리지드 픽세이션을 해줘야 되고,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고 정립된 방법은 트랜스컨딜라 컴프레션 스크류랑 그리고 에피콘딜라 픽세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콘딜라 파트는 프랙처가 완전히 이제 아물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참고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트랜스컨딜라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랜 기간의 스트레스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종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수술 원칙을 보면 인트라 컨딜라 프랙처, 뭐 TY 프랙처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 플레이팅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HIF랑 관련이 돼서 주로 레터럴 생기는데, 레터럴 휴머럴 컨딜러 프랙처가 있는 경우에는 에피콘딜라 크레스트를 따라서 플리팅을 하는 게 이제 그 K-와이어를 장착하는 것보다 이제 추천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스트레스 자체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K-와이어보다 좀 더 특히나 성견에서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생기는 미디어 휴머럴 컨딜러 프랙처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뭐 에피콘딜라 크레스트 렉스크류 또는 플레이트를 이용을 하는 게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상황인데, 이제 인시덴탈 파인딩인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일단은 반대쪽 다리에서 보통 생기는 경우가 많죠. 아까 말한 컨딜라 프랙처가 있는 환자가 이제 한쪽 다리에만 있을 경우에는 반대쪽 찍었을 때 HIF가 있는데 뭐 파행이 없는 그런 인시덴탈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실제로 보고된 걸 보면은 14마리에서 유니레터럴 컨딜라 프랙처인 환자를 보면 6마리 정도가 반대쪽에 이런 실제로 HF가 확인이 됐다라는 바가 알려진 게 있고요. 그럼 이제 이런 환자는 어떻게 그럼 둬야 되냐, 아니면 뭐 해결을 해줘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2017년도 역시나 이 저자가 쓴 논문을 보면요, 증상이 없는 HIF를 이제 34마리를 이제 수술 안 하고선 좀 관찰을 해봤을 때, 여기서는 논 서지컬 트리트먼트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건
34마리 중에서 6마리, 20% 정도 좀 안 되는 환자들이 이제 휴머럴 컨딜러 프랙처가 보통 진단한 시점에서 평균적으로 14개월 후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5에서 24개월 정도 범위로 해서 결국에는 프랙처가 되는 환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프랙처가 없는데 이제 파행이 나중에 시간차를 두고 발생을 함에 따라서 아까 첫 번째로 얘기한 트랜스컨딜러 스크류를 장착을 해야 되는 환자들이 한 6% 정도 2마리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이제 2마리 중에 1마리는 11개월 후에, 그 다음에 다른 1마리는 17개월 후에 진행이 됐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76%는 이제 수술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 팔로업 타임이 이제 56개월 정도 되는데, 어쨌건 56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지켜봤을 때 76% 환자는 파행을 보이지도 수술을 할 필요가 없었던 환자라고 하니까, 요 데이터는 이제 요런 환자들을 봤을 때 보호자랑 커뮤니케이션에 활용을 할 만한 데이터로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고 요거는 네, 얘기해 주세요. 방금 보여주신 페이퍼가 제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페이퍼거든요. 근데 딱 하나 얘기를 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할 거 아니면 이따가 보면서 지금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76%의 환자가 설저리가 not required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페이퍼를 보면은 그 팔로우업한 기간 동안에 보호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가 써있기는 해요. 어떻게 되냐면 they were occasionally maimed but did not require medication. 그러니까 8마리는 가끔 다리를 저었는데 메디케이션이 필요 없었고, 한 마리는 계속 다리를 절었는데 메디케이션이 필요 없었고, two were persistently named and required medication, 이렇게 얘기해요. 2마리는 계속해서 파행이 있었고 메디케이션을 못 봐야 했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did not require medication이 누구 기준이에요? 나도 그 기준이 뭐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페이퍼에서는 6마리가 총 팔로업이 됐던 30마리 중에 한 20%의 환자가 결국 수술을 받았고, 나머지는 수술이 필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 11마리를 추가해서 계속 파행이 있었던 환자는 11마리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 24번 팔로업 기간에. 그렇게 따지면 반 이상의 환자들은 결국 파행이 있었고, 그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수술이 필요하고 프랙처가 일어났다는 거니까, 한 50%의 경우는 증상이 결국은 있었다는 얘기인데, 다른 페이퍼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서 또 설명을 하는 게 TY 프랙처가 결국 일어날 확률이 말셀린 트리에서 논문에서 얘기했던 거는 한 51%, 다른 페이퍼에서 한 10%의 환자가 결국 TY 프랙처로 진행이 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 알잖아요. TY 프랙처 리페어하기 얼마나 했는지,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도 엄청 높고. 를 베이스를 했을 때 이 페이퍼가 결국은 보호자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지금은 증상이 없지만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기다릴 거냐 아니면 지금 수술을 할 거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만든 페이퍼인데, 저희가 보호자한테 설명할 때는 25%에서 50%의 환자가 증상이 나중에 파행이 계속 있을 수 있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여기서 약간 나이브하게 얘기한 것보다 조금 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파행이 어쨌든 있고 증상이 있을 환자들이면은 좀 더 데피니트 트리트먼트를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숫자는 조금 더 이 논문을 읽어봐야겠네. 어쨌건 이제 방금 클레어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저자가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해요. 저자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엔 클라이언트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아까 말한 그런 논문들을 데이터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려고 만든 거죠. 근데 거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리스크들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술의 리스크도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보호자들이 이제 보통은 저자 경험이 이제 이런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의 이제 일부 환자들은 이제 좀 빨리 해서 미리 이런 컨딜러 프랙처 위험을 좀 줄이고자 하시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수술을 원치 않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 4에서 6개월 후 정도의 CT를 반복적으로 촬영을 하면서 피셔가 혹시나 이제 파셜인 경우겠죠. 근데 컴플릿이면은 사실 더 찍는 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어쨌건 파셔인 경우에는 피셔가 좀 넓어지진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만약에 진행이 되면 또 수술을 좀 예보기를 해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자 경험에 따르면은 또 이렇게 팔로우 해보면 또 아무 애들도 있다라고는 해요. 그래서 뭐 이건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20%보다는 좀 높게 얘기를 해야긴 하겠네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알겠습니다. 더 뭐 코멘트 할 거 있어요? 이 논문에 대해서? 에서 얘기를 하는 게, 얘네가 지금
34마리를 봤다고, 32마리, 4마리가 봤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여기서 또 그 HIF랑 IOHC랑 그 경계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개들 중 한 마리 제일 어린 애가 17주였어요. 근데 이제 그 17주 강아지 얘기를 하면서 17주면은 4달 정도 된 강아지, 걔네가 fracture, 스트레스 프랙처를 디벨롭하기 너무 어린 나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incomplete ossification의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소연이랑 이제 진이 다 얘기할 것처럼 약간 스펙트럼 오브 디스 같이 돼 있어서 이제 HIF라는 큰 term이 있고 그 안에는 이제 ossification이 진행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서야 뭐 4달밖에 안 된 강아지가 뭐 사냥을 엄청나게 했다고 갑자기 스트레스 프랙처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또 얘기를 안 하는 게 있는데 그 프렌치 불독도 이걸 아마 눈물에서는 프렌치 불독이 프리디스포즈 브리드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프렌치 불독 같은 경우는 사냥개도 아니고 그리고 더 어린 상태에서 프레젠트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냥 원래 프랙처가 많긴 하지만 컨드라프처가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냥 그 지금 저희가 HIF고 뭐 파이브로시스 있었고 컨드로블라스가 없었고 뭐 이런 얘기는 결국 그 히스토패스 2개 케이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파이브로시스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아까 그 오하이오 스테이트의 다이스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스펙트럼 오브 디지즈에 이렇게 인클루드가 됐지만 2개는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자를 보게 되면은 제일 티피컬한 프레젠테이션이 딱 이거 한 살 된 스파니엘이 다리를 절어서 오는데 보호자한테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이래요. 어느 다리를 저는 잘 모르겠다. 아니면 한쪽 다리가 갑자기 파행이 생겨서 왔는데 자세히 물어보면 얘부터 다리를 절도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갑자기 쇼파에서 뛰어내렸더니 갑자기 이쪽 다리가 좀 안 좋아진 것 같고 근데 물어보면은 근데 또 다른 쪽 다리도 별로 어떤 다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딱 이게 거의 티피컬한 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그런 스파니엘들 사실 잉글리시 스파니엘 같은 경우는 사냥에 되게 많이 쓰이고 그래서 제가 미시간에서 많이 보긴 했는데 그냥 집에서 늘어져 있는 스파니엘이나 프렌치 불독도 많이 있는 거 보면 스트레스 프랙처만으로도 딱 설명이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말한 뭐 4개월령에서의 그런 거라든지 뭐 이게 그 incomplete ossification 정말 그것 때문에 생긴 게 의심되는 환자들이 있다라는 거는 이 리뷰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세히 얘기는 안 했고 어쨌건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뭐 아까 다이스 교수님 얘기한 게 뭔가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좀 또 구분이 될지도 잘 모르겠네요. 지금은 합쳐진 것 같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코멘트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일단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들을 볼 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도 이제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아닌데, 이제 증상이 있는 HIF랑 증상이 없는 HIF 간의 어떤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둘 중에 뭐가 더 나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없거든요. 근데 어쨌건 보호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 수술을 해버리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심토매틱한 HIF가 이제 실제로 프랙처로 진행될 때까지 진단이 나고 나서 보호자가 두는 경우는 잘 없어서 이제 데이터가 없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1년에 이 JSFA 논문에서 이게 HIF가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이제 레터럴 에피콘딜라 크레스트의 어떤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줘서가 아닌가라는 거를 이 논문에서 의심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증상이 없는 애보다는 증상이 있는 애가 아무래도 증상 자체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길 테니까 뭐 아무래도 직접적인 데이터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유출을 했을 때 좀 더 심토매틱한 HIF 환자가 좀 더 프랙처 위험이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는 뭐 이 저자가 생각하는, 여기는 2001년 저자, 이 저자 생각하는 거는 저는 좀 들어봤을 때 좀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좀 더 레임니스 있는 환자를 얘기를 할 때 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좀 더 얘기를 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리인데, 이제 종합을 해서 좀 서머리를 보자면은 이제 HIF 환자는 어쨌건 호바라는 품종인 스패니얼 계열에서 앞다리 파행이 있을 때 그리고 팔꿈치 통증이 있을 때 반드시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질환이 되겠고요.
이거를 진단을 하는 방법은 엑스레이보다는 CT가 추천이 되고 더 민감한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CT 촬영이 추천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증상이 있는데 이제 컨딜러 프랙처가 일어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 트레스 컨딜러 스크류를 이제 추천을 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 이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기준인 휴머럴 컨딜러의 가장 좁은 부분에서 휴머럴 컨딜러의 다이미터의 30에서 50% 정도로 스크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세이프 코리도를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레터럴에서 장착을 하느냐 미디얼에서 장착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뭐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추정 그리고 데이터를 봤을 때에는 미디얼 어프로치로 하는 게 합병증을 낮추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스크류는 포지션이 아닌 렉 스크류를 장착을 하는 걸로 이제 일단 정리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컴플릿 컨딜러 프랙처가 일단 HIF랑 관련해서 발생을 했다라고 의심이 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일단은 스탠다드 AO 프린시플에 따라서 아티큘러 프랙처 리페어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레터럴 휴머럴 컨딜러 프랙처 같은 경우는 이제 K-와이어보다는 트랜스콘딜러 컴프레션 스크류랑 그리고 에피콘다일 크레스트 플레이트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추천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는, 마지막으로 증상이 없는 HIF 같은 경우는 어쨌건 아까 그 논문 하나죠. 그 논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8% 최소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네요. 최소 18% 이상의 향후 프랙처 위험이 있고, 이제 그 논문 기준으로 평균 2년 후에 발생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보호자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사실 사실 솔직히 이 수술을 제가 직접 집도한 경험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보기만 해서 보조만 해봐가지고 사실 뭐 리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할 만한 경험은 없는데, 이제 수술을 실제로 이걸 좀 하는 분들, 여기 계신 큰 병원에 계신 분들 아마 하실 텐데, 거기서 만약에 하시는 경우에 리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상황들의 경험이 있으시면은 요 논문에서 제가 오늘 다루진 않았는데, 이 저자가 이쪽 분야에 엄청 많이도 하시는 것 같고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리비전에 대한 그런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지막에 좀 길게 써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그거까지는 정리를 차마 못했는데 그걸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나중에 한번 좀 정독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혹시 일단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여기 이제 한국에 큰 병원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경욱쌤 나갔나? 아, 있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발 품종, 아까 클레어가 얘기한 불독까지 포함을 한 스패니얼이나 불독 이외에 한국에서 이제 흔히 보는 품종에서 HIF를 확인한 케이스를 혹시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요크셔테리어 아까 보고된 게 있었는데 그런 걸 좀 공유를 먼저 한번 해보시겠어요? 프렌치 불독을 제가 진짜 많이 보거든요, 여기서 일주일에 2케이스 정도는 휴머럴 프랙처로 와요. 맞아요. 3, 4개월짜리로. 그래서 저는 이 논문에서 불독을 그 프렌치 불독이나 이런 걸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분 전문가니까. 근데 프렌치 불독에서 그런 프랙처를 HIF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게 안 돼 있는 건지. 근데 뭐 뱃리코드 논문 보면은 약 프렌치 불독이랑 HI 관련된 논문 하나 최근에 있는 거에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분은 그 불독을 명시를 아예 안 했잖아요, 논문에서. 아예 다들 다 어떻게 부러져서 오는 거 아닐까요? 뭐라고요? 다 이미 부러져서 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얘네는 프렌치 불독이 이제 컨데어 프랙처 보면은 거의 프렌치 불독이 그냥 압도적 다수를 그쵸. 차지할 정도로 왔나요? 저도 진짜 저쪽 미시에 있을 때 프렌치 불독만 진짜 그 컨딜러 프랙처로 맨날 부러져서 오니까 그러면 그 전에 그게 있었는지 그 다른 쪽에 그게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해야 이제 컨펌이 되는데 그런 아무래도 거 그렇게까지 팔로우가 나오는 거 아닐까? 이미 근데 여기 부러져서 그래야 돼. 이미 프랙처가 된 애들을 이렇게 막 구별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처치했을 때 이미 증상이 있고 부러진 애 불구 명시가 없으니까 모르겠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다 생각했는데. 리뷰 페이퍼에는 일단 1도 나와 있지 않아요. 프렌치 불독에 대한 얘기는. 나 이거 읽으면서 프렌치 불독에 대한 명시가 있을 거라, 왜냐면 너무 많이 보니까 좀 모르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뭔가 HIF랑 연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논문을 읽었는데 아무 명시가 없어서 잘못 생각했나 이제 이러고 있었거든요.
나온 페이퍼도 프렌치 불독 얘기한 페이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리뷰 페이퍼에 빠져 있어서 정확히 못 근데 보고. 그쵸. 근데 논문에서는 그냥 휴머럴 콘딜라 프랙처에 프렌치 불독이 되게 크다 뭐 이런 건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벤니코드에서 약간 프렌치 불독이랑 HIF를 말한 게 있기는 한데 모르겠네요. 이분도 프렌치 불독을 봤을 텐데 별 생각을 안 하신 거 보면. 영국으로 제가 이메일을 보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불독 진짜 많은데 프렌치 불독 너무 귀엽지만 너무 못 보셔서. 2008년도 이후에 830kg가 증가했대요, 프렌치 불독 숫자. 그렇구나. 그래 영국전을 보면은 막 불독 증가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은 논문들이나 막 에디토리얼 이런 거 되게 많아가지고 맞아. 다음 영상 주제도 그거예요. 브라키세팔릭도 스탠리 교수랑 쌍대 산맥이 그분 있잖아요. 한 분 더 있잖아 우리 이름 까먹었다. 아 그래? 제인 몰라. 제인 아, 상보기 하면은 스탠리 교수 미국에선 스탠리 교수가 발표하고 영국에서는 항상 그 제인 교수님 발표하는데 그렇구나. 그분은 불독 연구 엄청 많이 하시는. 한국도 프렌치 불독이 나눠지고 있어서 아마 자주 보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한국에 계신 선생님 얘기 좀 해주세요. 혹시 뭐 지원쌤이었나? 지원쌤이나 경욱쌤은 혹시 좀 불독에 대한 여쌤이나 저는 거의 경험이 없어요. 프렌치 불독 본 적도 거의 없고 경험 저도 프렌치 불독 휴머럴 콘다의 프랙처로 온 거는 봤는데요. 사실 HIF는 저는 아예 휴관절 통증이 있을 때 CT까지 적극적으로 찍어본 적이 없어서 진단이 정확히 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엘보우 CT는 좀 계속 밀어붙이는 중이긴 한데 어쨌건 전신 마취해서 찍는 건 부담이라 미국처럼 마취 안 그거 하고. 근데 네. 포울링 할 때는 저희 그냥 덱스토르비 쓰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맞아요. 하고 싶어서. 근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결국 중요한 거는 촬영을 하는 주체는 또 한국에서 영상 선생님이라 내가 그걸 또 푸시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요? 뭐 영상 선생님은 영상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취를 이제 한국은 영상 선생님들이 네. 하시거든. CTMR은. 아, 진짜요? 그래서 영상 선생님들이 대학원 있을 때 많이 배우시는 게 또 삽관하고 마취하고 또 무호흡 유발하고 이런 것도 많이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마취를 내가 계속 옆에 있을 게 아닌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게 사실 좀 힘들어요, 사실은. 또 메데토미딘은 한국에서 이렇게 덱스가 아니고 또 그냥 메데토미딘이고 또 미국처럼 진짜 맨날 쓰는 그런 약이 아닌 경우도 많아가지고 진정을 해가지고 해서 그 경험도 또 다들 불편하시는 분이 많아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날려가네. 앞다리는 어차피 다 CT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 전신 마취하고. 덱스가 없어요. 덱스 메데토미딘이 한국에 없어. 한국엔 메데토미딘만 있어요. 용량이 달라서 그렇지 전에 장민 교수님이 코멘트 했을 때 용량만 잘 쓰면 괜찮은 약으로 이해했어요. 저는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뭔지 완전 알아요. 저도 미국 오기 전에는 메데토미딘은 정말 무서운 약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옛날에 그게 주사 마취제로 졸레틸이랑 같이 쓰는 약으로 먼저 알려져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나쁘게 이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경험이 안 좋으신 분도 많고. 학교에서 배울 때 메데토미딘 자체가 훨씬 더 레이스믹 스트럭처 자체도 좀 불안하고 부작용이 많다고 그것도 페이퍼도 있어요. 그렇게 배워서 아예 이건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민 선생님이 덱스메데토미딘 들여오고 싶어 하셨는데 뭐 아무래도 계획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시장성이 떨어져서. 아무튼 뭐 여담은 그렇고.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이거 HIF 제가 저번 주에 그 저널클럽 발표한 게 있거든요. 하나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거 하나 뭐 잠깐 공유해서 보여드리고 보여주실래요? 네. 네네. 이거를 뭐 별거는 아니긴 한데 트리트먼트도 중요하니까. 그럼요. 보이나요? 이게 보여요. 네, 이게 줄라이언 어거스틴하가 2021년 베셀즈에 나온 건데 얼마 전에 그냥 클리니컬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내 친구. 친구예요? 내 어쩐지 친구. 오레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스컵은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신 분. 진짜요? 한마디로 근데
네, 그래서 포지셔널 스크류랑 렉 스크류랑 비교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잠깐 HIF랑 IOH랑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 얘기도 잠깐 나오고, 그래서 어떤 거를 렉 스크류 하냐, 포지셔널 스크류 하냐가 결국 비교 대상이었는데, 여기서는 포지셔널 스크류가 훨씬 더 메커니컬 로딩이나 이런 엑셀 로딩에 더 강했어요. 맥시멈 로딩에는. 둘 다 어쨌든 피지올로직 로딩 이상이기 때문에 둘 다 써도 되지만은 렉 스크류가 포지셔널 스크류보다 약했다. 더 빨리 페일했다가 결론이거든요. The positional transcondylar screw was superior to the transcondylar leg screw with the axial loading 어쩌고저쩌고 이게 이제 결론이었고요. 이제 여러 가지 띠오리가 있기는 한데 렉 스크류가 아무래도 컴프레션 때문에 그 갭 자체를 줄이기는 하지만은 그 컴프레션 때문에 그 사이트가 무너지면서 그래서 weaken the medial and lateral supracondylar region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페이퍼에서도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버지니아 텍에 진이랑 같이 일했던 그 겐지라는 설전분이 와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설전분한테 이제 여쭤봤는데 아무래도 트리트먼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최소 3.5mm 그러니까 뭐 요키 이런 게 아닌 이상 최소 3.5mm 이상의 스크류를 쓴다. 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보통 15파운드, 20파운드 정도 되는 프렌치 불독이 오면은 걔네가 3.5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커지는 이제 잉글리시 스프링어 스파니엘이라든지 좀 더 덩치 큰 스파니엘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4.5. 그거를 이제 렉 스크류가 아니라 포지셔널 스크류로 보통 코리컬 스크류를 써서 그리고 이제 그게 페일했을 경우에는 보니까 한 사이즈를 그냥 높이더라고요. 한 사이즈를 높이고 조금 더 긴 스크류를 쓰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 트리트먼트 자체 AOVET 2019년 AOVET 어드밴스드 프랙처 리페어에서 이 그때는 IOHC라고 했죠. IOHC 리페어 하는 거 얘기했고 지금 와 계신 설전 겐지랑도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은 그 캔슬러스 본 그거 컬렉트 해가지고 패킹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증상이 없어도 보호자가 적극적인 증상이 있는 마일드한 램니스가 있는 다른 사이드에도 약간 프로필렉틱ally 트랜스컨드럴 스크류를 하고 스크류를 할 때 이제 어린 개들이면은 어차피 렉 스크류를 못 하잖아요. 몸이 다 망가져서 그래서 스켈레털 이미추얼 개들 같은 경우에는 포지셔널 스크류를 그렇게 하고 큰 개에서는 렉 스크류나 포지셔널 스크류나 둘 다 할 수 있지만은 맥시멈 로드는 포지셔널 스크류가 더 강했다. 아무래도 테이크홈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휴머럴 콘딜라 프랙처 되기 전에 그 HIF 트랜스콘딜라 스크류 장착할 때 이제 본 서전들은 보통 그 가이딩을 어떤 걸로 해요? 뭐 에이밍 가이드 쓰시는 분도 있나요? 아니면 다 인트라 플로로스코프 쓰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겐지라는 그분은 원래 그 스코프에 그거 엔도스코픽 소사이어티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다 미니멀 인베이시브 플로로스코피 가이드로 해갖고 한 5분 만에 끝낸대요. 모든 이거 프렌시블도 이렇게 넌 디스플레이스드 이런 애들 오면은 그냥 5분 만에 플로로스코피 가이드로 그냥 슉 하고서 그냥 그렇게 끝내고 제가 있는 데는 스코프를 하지 않고 그냥 그 부분만 살짝 열어가지고 바로 스코프가 이렇게 막 엄청 컴포터블하거나 그러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그 벤지가 말한 스콥이라는 게 알트로스콥으로 인트라티클라 거기 안 들어가는 거 본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그분은 스콥이라나 플로라나 이런 거를 워낙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플로러로 이미지 딱 찍고 그냥 바로 하고 미니멀 이미지로 네.